네, 헬로머니 코치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재테크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은행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편견, 또 저축은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편견, 또 대출은 받으면 무조건 재테크에 적이 된다는 편견, 이런 편견들을 바로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재테크의 잘못된 상식들 바로잡아줄 분 모셔봤습니다. 엉클조 조경만 대표님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못된 재테크 상식 점검해보는 그 첫 시간이 될 텐데 주제가 참 도발적이에요.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은행을 믿지 마세요. 글쎄요, 은행이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우리한테 큰돈 벌어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사실 뭐 적지 않게 이자 나오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예외일 수 있어도 원금 손실 걱정 없죠. 또 뭐 환전, 송금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참 고마운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주제를 잡아오셨나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고객 편인가? 나의 편에서 나랑 같이 공생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과연 은행이 투자 기관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Q&A 형식으로요, 우리가 은행의 가려진 모습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죠.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확인할게요. 은행을 금융회사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보통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권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증권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험회사라는 말. 네. 은행회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은행도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져보면은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빌려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걸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대출해 주는 것, 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벌거든요.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을 때는 한 7, 8% 정도로 대출을 받고요. 또 예금을 할 때는 뭐 낮으면 0.1%, 뭐 정기금 같은 경우는 요새는 5, 6% 정도 있지만 4, 5%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7, 8%와 5, 6% sa이에 있는 한 2, 3%가 은행의 마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체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월급을 주고 또 그 좋은 자리에 임대료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열심히 은행의 그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은행을 그냥 금융회사라고 부르면 되지? 회사인데 금융기관이라고 불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요? 뭐 편견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동안 우리의 그 어른들부터 계속 은행이 생겼을 때부터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이런 언론이나 뭐 신문 이런 데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은행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거나 혼란이 오게 된다면 국가경제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잡고 좀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행이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즘은 많이 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IMF 이전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은행이 분명히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을 잘 뒤져보면 은행은 자기 자본금이 10밖에 되질 않는데 그 10이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계속 돈을 은행에다 빌려줍니다. 그걸 이제 예금이라는 형태로 받게 되는데 10의 자기 자본 외에 90, 100 정도의 돈을 사람들이 맡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조업에서 부채 비율이 1000%인 경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은행의 자본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은행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은행이 회사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망하지 않을 회사, 또
그 회사가 갖고 가는 이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용해서 나의 유익한 면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은행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도 사실은 예.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어떤 주식회사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은행에 관한 두 번째 궁금증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최근 적금 들려고 은행 갔다 오신 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적금 들려고 그랬는데 나올 때 보면 손에는 펀드가 들려있죠. 예, 적금 들겠다고 찾아온 손님한테 은행에서 굳이 펀드를 권유하는 이유,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요.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내거는 이유는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뭐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네. 그런 의도인데 실제로 은행의 뒷면을 조금 이렇게 뒤져보면 그것 외에 다른 이유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전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과 대출 차이가 3, 4%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마진이 한 2% 정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2%에서 또 대출해 간 사람 중에서 부도가 나고 또 뭐 대출을 관리하는 인력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 부도 나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도 줄이고 또 그런 걸 관리하는 인력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뛰어다가 파는 수수료 수입을 근거로 하는 그런 것들을 취급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펀드가 그런 것입니다. 네. 실제로 돈은 자산운용회사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뭐 거추장스러운 뒷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없고요. 네. 갖고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가게만 하면 적정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2%,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의 마진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펀드입니다. 결국 은행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일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펀드 판매처럼 또 쉬운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이 왜 그렇게 펀드를 판매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근데요, 막상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자고 하니까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펀드 또 가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전성을 선호하느냐, 수익을 기대하느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울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알아야 되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를 가입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형 펀드 같은 자기는 별로 그렇게까지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권한 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는 채권형 펀드를 권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익률을 보면 거의 한 7, 8%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 지고도 원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은행에서 쉽게 수익 기대하시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20, 30% 보여주면서 고객을 이끌었다는 것이 조금 지금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형 펀드처럼 굉장히 안정된 펀드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펀드가 뭐 죄다 위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은행은 펀드를 권하지만 우리 조경만 대표님께서 적금을 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뭐 은행에서 적금을 권하시든 채권형 펀드를 하시든 그건 네. 고객의 소비자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분명히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은행에서 그 펀드를 권하는 이유가 그냥 고객한테 수익을 근거로 해가지고 별로 뒷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적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또 최근에 이런 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은행의 수익을 좀 생각하면서 은행이 권하는 것에 무조건 아무런 의심 없이 이익을 근거로 하는 영리 회사인 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나도 내 몫을 충분히 주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적금을 권하는 이유죠. 네, 아는 것이 힘이죠. 우리가 좀 더 똑똑한 투자자가 돼서 은행이란 투자기관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행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회사이다 보니까요. 좋은 상품, 나쁜 상품 다 있겠죠. 그중에서 특별히 남들한테는 불필요해도 내가 알면 유용한 상품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은행이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알짜 상품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숨은 알짜 상품이었군요. 그렇다면 은행이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인덱스 펀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덱스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지수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종합주가 지수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는 펀드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예. 그래서 쉽게 이해도 되고요. 선진국에서는 펀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이 인덱스 펀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왜 이 선진국에서는 다 초보자가 하는 인덱스 펀드를 왜 안 권하느냐. 바로 이유가 은행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특성상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이 시장의 그 주식 종목 편입 비율하고 똑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수수료가 적게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형 펀드가 한 2% 정도라면 인덱스 펀드 주식형 같은 경우는 그것의 반이나 한 1%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한테는 비용을 적게 내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유형인데 상대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라는 얘기죠. 예. 다른 펀드를 파는 것보다 우량주나 다른 배당주 펀드 이런 걸 파는 것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반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구태 원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상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팔아봤자 많이 남지 않는. 예.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뭔지 또 궁금한데요. 예,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구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인덱스 펀드도 15%를 똑같게 갖고 있는 거니까요. 우량주들 한 3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투명한 펀드이고 하나는 이제 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큰 이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펀드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에 내 몫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죠. 예, 마지막으로 그런 장점들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볼 때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이길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3년, 5년,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면 실제로는 우량주 펀드나 또는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인덱스 펀드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인덱스 펀드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펀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투자 가치가 좀 낮고 펀드에 또 가입을 하려니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서 리스크가 크고 적금, 펀드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좀 마음에 안 내키셨던 분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인덱스 펀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쭙고 싶네요. 인덱스 펀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이유는 뭡니까? 예, 실제로 인덱스 펀드는 고객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펀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금융회사에서 은행권에서 좀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많이 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수수료인 반면에 은행 측면에서는 수입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팔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들은 실제로 좋은 알짜 상품을
은행의 이런 자기 중심의 수익 전략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죠. 예, 뭐 듣고 나니까 은행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얄밉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고 나 지금 당장 인덱스 펀드 가입할래 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인덱스 펀드 가입하기 이전에 유의사항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실 때 뭐 약점도 있고 장점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약점은 너무 평이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초보자가 쉽게 선택할 정도로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장일 때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남들은 막 수익률을 2자리 내는데 나는 한 자릿수에서 대신 이거는 떨어질 때도 그만큼 덜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이라기보다 적정한 위험, 적정한 수익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려야 되고 내려갈 때는 조금 안심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덱스 펀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서들도 뭐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미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선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운용사, 좋은 결과를 가졌던 그런 펀드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좀 있으신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알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은행이 일부러 굳이 알려주진 않는 알짜배기 은행 상품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품인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MMF가 그 주인공이었군요. 요즘 영어 약자로 된 금융상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MMF는 약자로 돼 있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펀드의 일종입니다. 네. 그 펀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장기,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MMF만큼은 장기라는 것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짧게 뭐 한 달, 3달, 길어야 6달. 이 정도도 넘기지 않을 정도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관리하는 펀드에 3일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MMF라는 것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유동성 자금들은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처럼 굉장히 편리한 그런 통장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것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0.1%에서 0.2% 정도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돈들을 뭐 오늘 넣고 내일 빼고 하는 돈들은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한 3일에서 뭐 한 달, 3달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돈들은 적은 돈이라도 이 MMF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최근에는 한 4%대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잘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권형 펀드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그 시가평가제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밑에 보시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그 MMF는 거의 일직선상으로 장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법으로도 그런 채권만 그런 어음만 기업 어음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는 하지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또 좀 소외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죠. 네. MMF 상품의 그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마치 그냥 우상향 직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떨어짐도 없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은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 대한민국 지금 모든 돈이 전부 MMF에 몰려 있어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품 저희가 왜 몰랐을까요? 예, 최근에 MMF 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 신문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MMF도 역시 은행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은행이 0.1%, 0.2%로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7, 8%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남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들어오는 돈이 4%에서 5%를 줘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은행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일면 은행의 수익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죠. 전혀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달 코스트가 낮은 그런 보통예금, 저축예금을
은행에서는 구태여 높은 금리로 금리를 줘가면서 코스트를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는 이것도 구태여 막 주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쉬운 그런 금융상품 중 하나죠. 예.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알짜배기 금융상품 MMF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무리 좋은 상품이랄지라도 또 약점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가입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 MMF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 정도를 이렇게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이 길면은 차라리 거기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3개월, 한 달 이렇게 단기 자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앞에 MMF 명칭 안에 클린, 국공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입금할 때 오늘 날짜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짜로 입금이 되고요. 또 찾을 때도 개인 자금은 괜찮은데 법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좀 큰 액수는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내가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MMF를 이용하시는데 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안정성 또 환매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을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평소 은행에 관해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쭉 길게 말씀드린 것의 골자는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회사, 주식회사다.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소비자들에게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있지만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막습니다. 물론 너무 문제가 될 정도의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우선일 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함, 지식, 똑똑함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은행도 주식회사다. 내가 유익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은행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나는 계속 뭔가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옷이라든가 식품 또 공산품 같은 것들 고를 때 좀 깐깐하고 똑부러지게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은행이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안 이상 금융상품 고르실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헬로머니 코치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재테크의 상식들 바로 잡아드릴 텐데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만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78대 22라는 투자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22%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78%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요즘 펀드 투자 손해를 만회해보고자 직접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처음부터 내가 100% 이익을 봐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22%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적 점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